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2025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무려 대학생입니다.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과목의 교재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건데 제 1장의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1번 문제.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찾아라. 이게 1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업이니까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펜. 자, 사회복지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뭘 통해서 해결을 한다?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복지, 행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생활 조건들을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사회가 나서서 보장을 해주는 것. 이게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고 이 사회복지 문제를 뭘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게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가가 만들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사회복지법이 되는데 이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우리 교재에서는 빈민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나라 법입니까? 우리 멀티미디어 강의도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영국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교재에, 그러니까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빈민법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빈민법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빈민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골라요. 그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줘요. 강제로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복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사회가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인데 빈민법의 내용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빈민법이 그 자체로 뭐는 아니다. 사회복지법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어떤 빈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복지법의 뭐로는 삼을 수가 있다. 기원으로는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사회법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를 문제를 이제 묻고 있는 거네요. 사회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한번 선택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시민법 원리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민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법이라고 하면 누구와 관련된 법이 될까요? 시민들과 관련된 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법, 이게 이제 시민법이 될 텐데, 그러면 문제는 이 시민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 시민법이 어떤 이 시민법이, 이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어떤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시민혁명을 주도했느냐? 이 시민을 그 시기에 살고 있던 시민혁명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르주아였어요.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가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상공업을 통해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였고 이 부르주아를 시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혁명을 성공시킨 시민들,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었겠죠. 그 법이 이제 무슨 법이에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그러면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로서 시민혁명을 일으켜 성공시킨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시민법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담았겠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뭐를 축적하겠다.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시민법을 채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민법이 담고 있는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개인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존중하는 거지? 사유재산을 보장을 하는 것. 이게 시민법의 원칙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재산은 당연히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또한 내 재산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 재산을 가지고 할 때, 이런저런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계약 자유의 원칙이 또한 이 시민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자신이 과실을 갖고 있을 때만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만 뭐 하면 된다.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니까 고의든 혹은 실수든 그다음에 고의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만 뭐를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손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거든. 이 피해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 그럴 경우에 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뭘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세 번째 과실책임 원칙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원칙이 바로 무슨 법이 담고 있는 시민법이 담고 있는 그런 원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시민법의 원칙으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시민법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한계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한계가 생겼을까요? 일단 뭘 존중을 해? 사유재산을 존중을 해. 그 다음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그 책임을 질 때도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어떤 책임 여부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운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한계가 생길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사유재산이 존중이 되면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이의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공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노동자 사이에 계약을 자유롭게 맺는다고 할 때 그 자유로운 누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공장을 갖고 있는 자본가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노동자 그 계약서의 노동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사장은 원하는 대로 계약서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계약서에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자유롭게 계약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과실 책임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있어. 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이 책임이 자신이
당한 산업재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고용주한테 있다. 사장한테 있다. 라고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만 그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피해를 자본가들로부터 고용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 입증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원칙을 담고 있는 시민법에 의해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시민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법이 무슨 법이 된다? 사회법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즉,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안녕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주의적 법 원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게 뭔 얘기야? 단체주의적 법 원리. 요거는 시민법의 원리. 이게 지금 둘 다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민법의 원리 중에 어떤 원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과실 책임의 원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시민법이 갖고 있는 시민법의 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원리로서 단체주의적 법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이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았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됐다. 이것도 스토리가 아이고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스토리가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러면 한번 내친 김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가 나서야 될까? 아까 시민 부르주아의 권리는 지켜졌어요. 하지만 아까 산업재해 예처럼 누구의 권리는 보장이 안 됐어.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이 안 됐어. 이 둘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과실이 있는 개인한테만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는 지금 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등장을 해야 되겠다. 누가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요 사이에 국가가 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1번 문제에서 빈민법 누가 등장을 해서 국가가 등장을 해서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빈민법이 사회복지법에 뭐가 된다는 얘기지. 기원이 됐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게 1번 문제였는데 1번 문제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은 잠깐만요. 이 지우개가 왜 등장을 안 하지? 일단 그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이거는 사회법입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다 해버렸네.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요때의 새로운 법은 사회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된다? 시민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이 아니라 시민법의 등장 배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2번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의 원리만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시민법의 원리.
사유재산 존중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 자유의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책임이 있는, 과실이 있는 개인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과실 책임의 원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법이 등장했다? 사회법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사회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건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은 사회법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법의 원리? 시민법의 원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사회법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자유로운 계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둘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이 성립되지는 못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본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리도,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져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공정성은 시민법의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원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민법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리를 갖고 있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소유권은 사회성도 개인의 소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이라는 건 사회 어떤 사회성, 사회성의 특징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운영을 할 때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무슨성이 되겠죠. 사회성이 되겠고 이것도 사회법의 원리로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요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1번은 시민법의 원리. 이 시민법의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적 책임, 집합적 책임이 사회법의 원리로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로 갑시다. 4번 문제로 갑시다. 4번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 1번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확장되었대요. 좁은 의미에서 볼 때의 사회복지법과 그 다음에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의 사회복지법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협의의 복지법이라는 것이 있고 광의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개인한테 필요한 건 개인의 삶에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시장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족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개인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등장을 해서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볼까요? 뭐가 사회복지가 등장을 해서 그때 기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사회복지법을 좁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게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만 사회복지가 나서서 필요한 부분만 뭐만 해주면 돼요. 보충만 해주면 돼요.
요게 협의의 사회복지법이 보고, 그 다음에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이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반대게 되겠죠. 소극적이 아니면 소극적의 반대는 적극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면 돼. 사회복지는. 이게 협의였잖아요. 그럼 광의는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으면 돼. 이게 협의라면 사회 구성 누구나 대상으로 삼아야 돼. 이게 보편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어떤 성격을 띨 것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가족과 시장이 개인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에서 광의로 사회복지법이 발전해 왔다. 이게 이제 어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됩니까? 우리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과 사회복지는 모두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 문제,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환경 속의 인간.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1번 선택지 정리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 그 다음에 뭐 기업들, 공장들, 사업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국가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 개인의 삶에 그러니까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따지는 것. 이게 사회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당연히 뭘 강조를 하겠죠. 환경 속의 인간, 가족이라는 시장이라는 사업장이라는 지역사회라는 국가라는 이런 환경 안에서의 개인의 삶을 강조를 하겠죠. 그럼 법은 어떨까요? 법도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를 할까요? 어려운 환경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법은 어려운 환경을 강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무죄로 판결하지는 않아요. 형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무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죠? 유죄이지만 형벌의 어떤 형량을 감소시켜 줄 뿐인 거죠. 법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게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환경 속의 개인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 그 다음에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 이걸 이제 합 목적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이게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두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시험에서 좀 껄쩍지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과 사회복지 모두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요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형성 과정이 사회복지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무슨적 위험이다. 사회적 위험이다. 어떤 것들이 사회적 위험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 우리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 사회적 위험, 실업, 고독사, 그 다음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죠. 육아. 이런 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의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실업 문제, 고독사 문제, 육아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위험이 아니라 무슨적 위험으로 보면서 사회적 위험으로 보면서 그런 실업, 고독사, 육아 등의 문제를 누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은 개인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적 위험이 되는 거죠. 사회적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때 있어서 개인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잖아. 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던 거죠? 법을 만들었던 거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 요게 바로 무슨 법이었던 거거든요. 사회복지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국가가 나서서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3번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을 형성을 하는 것. 그 형성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겠죠?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게 사회복지법이다. 그러면 3번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 이거 누구의 권리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처한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처한 고독사 유형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육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서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라. 그 국가와 사회를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권리가 누구한테 생긴 거죠? 개인한테 생긴 거죠. 뭐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복지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몇 번 문장도 4번 문장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4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해결합시다. 5번 문제. 제가 기억하기로 5번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자, 5번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모두 넓은 의미의 무슨 법에 속한다.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이제 우리는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가 아니죠. 무슨 법에?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등장한다. 사회법이 등장한다. 사회법은 누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넓게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누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챙긴다. 이게 사회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법에는 사회복지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동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동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조건, 그 다음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해서 최소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때 최소한 이런 조건은 지켜줘라 라고 지금 누가 국가가 나서서 약자인 노동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도 무슨 법에 들어간다. 사회법에 속한다.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법은 노동자와 자본가에 비해서 약자인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러니까 자본가에 비해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어떤 노동 조건과 관련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1대1로 하면 안 돼. 노동자들은 노동자 한 명과 자본가 한 명이 계약을 맺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또한 이 노동자들이 쪽수를 늘려서 자본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안 맞는 문장일까? 뭐 괜찮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아까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등장했다라는 말만 제가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를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고려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사회복지법은.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돼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되면 그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모두 그 출발점은 영국의 공장법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 1번 문제.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빈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의 출발점이 영국의 공정법이다? 이건 아니거든. 아닌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답은 몇 번으로 찍겠어요. 1번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은 이 5번 문제 정답을 몇 번으로 찍겠네요. 3번으로 찍겠네요. 일단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맞고 우리 교재 내용에 따르면 영국의 공장법은 그러니까 영국의 공장법은 빈민 아동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공장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법이 무슨 법으로까지? 노동법으로까지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법은 노동법의 출발점은 영국의 공장법이다. 이거는 맞아. 하지만 사회복지법의 출발점은 영국의 공장법이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무슨 말이 있네요. 모두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넘버리 되고 3번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섞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섞인 그런 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노동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노동 조건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요게 혼합되는 입법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에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노동자로서의 어떤 처우나 복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항상 무슨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고 실업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실업 문제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결합된 형태의 법이 등장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4번 문장이 지금 교재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법제화 실천의 제1강 연습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천학습관에서 모교마실이라는 스터디 모임에서 대학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민상준이 처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